안녕하십니까. 경찰방부 범죄학을 담당하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경찰공 범죄학 이제 새로 들어오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고 어떤 과목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고 대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경찰관 단계에서 이제 박상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현재 이제 법검 단계에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정학과 형사정책은 대부분 이제 범죄학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정도 교정학하고 형사정책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학의 내용은 계속 이제 강의했던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경영 특채도 담당하고 있고 EBS에서 제가 이제 경비조사가 이제 경비지도사라는 시험에서 제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순수하게 범죄학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시험의 범죄학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범죄학이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된 내용들 여러분 같이 이제 시험의 출제가 그 문제를 내는 주관처가 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변형해서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연구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및 학습 상담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전화번호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박상민의 범죄학 교정학 연구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카페에 언제 질문하시면은 어떤 부분들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강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교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학이 무엇인지 이제 또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범죄학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의 범죄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범죄학하고 이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의 범죄학이라는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범죄의 이제 현상과 원인을 규명해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법학적 측면에서의 범죄학의 개념과 이제 학문적으로 했을 때의 범죄학의 측면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법학적 측면에서는 되게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 학문적 측면에서의 학자들은 굉장히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학문적인 이론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살인 사건이 났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는 사건이 났다. 살인이 났다 그러면 살인이 왜 났을까? 그렇죠?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질. 이 사람이 어떤 소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질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생물학적 측면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뭐 결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원인. 그래서 사회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했을 때 결국은 환자가 아파요. 환자가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왜 아픈지. 근데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대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벌 그 다음에 보완 처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다 형사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형벌이라는 것을 잘못했으면은 뭐야 징역을 보내겠죠. 그럼 감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형벌이라는 건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강간범이 죄를 저질렀는데 제 이제 나갈 때 출소할 때쯤 되니까 야 너 나가서 또 강간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을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뭐야 강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고 뭐야 약물 치료라 그래서 뭐야 화학적 거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벌만 갖고는 안 됐을 때 이 대책. 근데 사실은 이 대책에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보기 가능합니까?
살인 사건이 나면 피해보기 가능해요? 절도 같은 경우에는 뭐야? 돈 돌려주면 되지만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이나 강간 같은 것들은 피해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이라는 건 뭐야? 대책은 범죄를 해결하는 대책도 있지만 뭐야? 범죄를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면 뭐야? 코로나 치료제도 있지만 뭐야? 코로나 백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 예방 대책도 있다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미리 범죄를 저지를 만한 친구들 갖다가 예측한다든지 이런 예측에서 범죄 방지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아파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그럼 왜 아플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코로나 현상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왜 코로나가 나타났을까를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환경적 측면이냐 아니면 유전적 측면이냐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범죄를 진압할 수도 있고, 진압이라는 건 뭐예요? 처벌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뭐예요? 치료제가 있고 또 뭐예요? 백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각종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를 사회의 어떤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픔을 갖다가 판단하고 그 원인을 환자가 왜 아픈지 거기다 대책을 수립한 학문이 범죄학이다. 근데 환자가 아픈 원인이 심리학적인 면도 있고 생물학적인 면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거고 우리 이수정 교수 같이, 이수정 교수님 같이, 그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야? 다른 측면에 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정신적 질환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유전적인 요소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뭐 간질병이 있어서 그렇다. 다양한 요소를 갖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해야 돼요?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뭐예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시험에 있어도 간단하게 생각할 때 뭐야? 환자가 아파요. 그러면 뭐야? 왜 아픈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픔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비만이 있어서 운동 부족이다라고 판단하면 대책은 운동일 것이고, 그다음에 뭐야?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 보다 다른 원인이다, 호르몬이다 그러면 뭐야? 호르몬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원인론과 대책론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 범죄학의 출제 영역과 출제 비중을 보시니까 엄청나죠? 범죄 원인론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범죄학이 6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6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원인론이 뭐예요? 3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30문항이. 저 대책론이 뭐예요? 엄청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설 12문제 이상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론과 대책론만 해도 뭐예요? 80점 정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론이라는 건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생물학적 원인이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면 이제 심리적 요인이냐, 아니면 주위의 환경적 요인이냐,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어떻게 했고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가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또는 아픈 이유가 한 가지 이유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론적 치열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대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갖다가 처방을 늘려야 된다. 약물 처방을 늘려야 된다. 즉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해야 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대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원인 대책 끝이에요. 아프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할 것이냐 보안 처분을 할 것이냐 어떤 예측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론 대책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원인을 갖다가 크게 뭐예요? 소질로 판단하는 부분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부분 둘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소질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생물학적이다, 심리학적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환경으로 판단하는 게 사회학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서 대책은 그냥 형벌과 보안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채우는 거랑 감옥 보내는 거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법.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법이에요. 그럼 대책론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환자가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질병 환자 치료하는 거랑 그죠? 간염 환자 치료하는 거랑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암 환자 치료하는 거랑 간경화 환자 치료하는 거랑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환자 같은 간인데 간자가 들어가는데 간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간질하고 간암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대책이 같겠냐는 거예요. 그럼 살인 사건의 대책과 절도 사건이 같겠어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같지만 영어 공부하는 거가 수학 공부하는 거, 음악 공부하는 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어, 수학은 뭐야? 만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영어는 뭐야?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 라는 뭐야? 전체적인 공부 방법론이 있고 과목별 공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공부 방법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범죄는 절도 사건은 이런 특성이 있다. 강도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다. 즉 간암은 이런 특성이 있고 간염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죠? 간질은 이런 특성이 있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강간 사건은 주로 여성한테 일어나잖아요. 주로. 그렇잖아요? 예,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은 어떤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 범죄 유형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 범죄들 있잖아요. 절도 사건, 사기 사건, 강도 사건, 조직폭력 사건, 마약 사건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과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범죄 원인론은 뭐야? 범죄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책론은 뭐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합병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범죄 유형론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나누는 과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인사건 일반론, 절도사건 일반론. 왜? 이 원인론과 대책론이 못 담는 개별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는 그냥 사회의 뭐야?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고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는데 개별 뭐예요? 무좀하고 암하고 치료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왜 유형론은 10%밖에 안 나오나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10%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유형론은 통계에 의해서 나타나요. 스테이크스 통계 몇 퍼센트라는 사실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료했더니 몇 프로더라.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통계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게 별로 없고 그냥 사실이에요. 이러이러한 통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계속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오기는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통계이기 때문에. 특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간 경화의 특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도 사건의 특성, 여성 범죄의 특성,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성, 사이 범죄의 특성, 마약 사건의 특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사이버 범죄, 해킹의 특성은 컴퓨터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컴퓨터를 다 알아서 출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뭐야? 경찰청에서 나오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 통계 파트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런데 자, 그럼 범죄학 일반은 뭐냐면 또 10%밖에 안 되죠. 이거는 범죄학을 연구하는 방법. 범죄학은 무엇이냐? 범죄학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경찰청에서 받아서 이걸 갖다가 시간별로, 나이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요, 로우 데이터를 받아요. 주민등록번호, 예, 앞자리 1까지만, 나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름은 빼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서 이렇게 쭉 받아오는 걸 받아오면, 경찰청에서 받아오면, 그걸 갖다가 절도 사건은 연령별로, 뭐하별로 로우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거야. 누가? 우리 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있을 거고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도 사건의 절도 범죄자애들 갖다가 설문조사도 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성추행 사건 같은 건 피해자들 직접 조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범죄학을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연구하냐? 일단 대량으로 통계 데이터를 조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기도 하고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참여 관찰로 해서 조직폭력배
우리가 옛날에 영화 신세계라고 아시죠? 그런데 들어가서 실제로 범죄자와 함께 있으면서 왜 조직폭력배는 이런 식으로 있는가 참여 관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찰 방법이 있어서 연구 방법과 범죄학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배우는 게 범죄학 일반입니다. 범죄학 일반은 뭐야? 범죄학이 무엇이냐? 총론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왜 아픈지 아는 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그 다음에 유형론은 뭐야? 개별적인 어떤 뭐야? 환자들의 종류나 아픔의 종류 아는 거. 그리고 도대체 뭐야? 범죄학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런 것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의학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연구할 때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신상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에서 봐온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치료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치료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임상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게 범죄학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학을 공부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처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몸에 아픈 거는 뭐예요? 그냥 아픔이잖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아픔이 범죄인 거예요. 사회가 좋으면 범죄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영역별 개관에서 범죄 원인론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성이나 기타 부분이 범죄의 원인이다. 라고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뭐야?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 상태가 범죄 원인이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크게 보다. 그럼 심리학적 범죄 원인은 누가 하겠어요? 범죄 심리학자가 하겠죠? 생물학적은 범죄 생리학 의사들이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회학적 범죄 원인은 뭐야? 사회학과 출신들이 해요. 사회학과 출신들이 사회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부 다 사회학자들이 범죄학을 연구해요. 미국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래서 미국은 범죄학이라는 걸 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 연구합니다. 사회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제도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무상급식이나 어떤 복지제도를 강화하면 범죄가 줄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인들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의 소질적 측면이 갖고 있는 게 생물과 심리예요. 그래서 이건 치료를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학적인 거는 뭐야? 소질적 측면이에요? 사회제도적 측면이에요? 제도적 측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요. 리스트라는 범죄학자가 있었어요. 네? 독일에. 예전에 카톨릭 아시죠?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안 해요. 이혼을 못 하게 돼 있어. 카톨릭은 이혼을 못 해. 결혼을 하면. 근데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여자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자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의 뭡니까? 밥에다가 독을 탑니다. 매일 맞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빨 막 부러지고. 그래갖고 결국 뭡니까? 남편이 죽어요. 독약을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밥 먹다가 국 뜨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가 이 나쁜 니은 어떻게 너는 남편을 죽일 수가 있니? 그런데 여자가 이제 절규를 합니다. 나한테 이혼만 허락했었다면 절대로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바람 펴서 다른 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 남편과 떨어져만 살 수 있다면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혼은 죄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낙태가 법적으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낙태죄를 처벌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낙태죄 그 다음에 아까 이혼이 금지된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남편을 죽였던 사건 이 두 가지에서 딱 두 가지만 허용하면 돼. 낙태를 특별한 사정상 허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혼을 갖다가 허용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했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이 생물학적인 이 사람의 유전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학적인 이 사람의 사이코패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제도적 측면인지 문제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쳤다. 그럼 뭘 하면 돼요? 국가장학금 제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면 범죄가 만약에 아들 수술비가 없어서 돈 훔쳤다. 그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의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범죄의 원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론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딱 드러나는 거야. 소질, 환경.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이제 전체 맥락을 들어간 다음에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범죄학을 이제 시작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가 왜 아픈지. 네가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 다니는데 그 공장의 환경이 안 좋아서 얘가 뭡니까? 진폐증이나 폐가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으로 엄마 때부터 우리 가족은 가족력이 있어서 폐가 안 좋은 건지 둘로 나눠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환경을 바꿔줘야지. 공장을 나가야 되죠. 다른 공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공장 일은 하시면 안 돼요. 폐가 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그 공장 일은 선생님의 폐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뭡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일 하십시오. 차라리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일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예? 좋은 거 먹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인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죄 대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책.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얘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놈이냐 이거 예측을 해야 되겠죠. 범죄, 그럼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야 되겠고 뒷골목 같은 데 가로등 켜줘야 되고 CCTV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얘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애가 있으면 좀 많이 감옥에 넣어야 되겠고 저지를 만하지 않으면 안 넣어야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도요. 얘가 저지를 확률이 높으면은 가석방을 안 해요. 근데 저지를 염려가 적으면 가석방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얘가 강간범이 또 강간할 것 같으면 전자발찌 채워주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낸실행의 남편 같은 사람들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니까 전자발찌를 채웠고 그 다음에 고영욱이라고 아시냐? 고영욱 아시죠? 예, 고영욱은 전자발찌 채웠잖아요. 예, 조영욱이 왜 전자발찌를 찾냐?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자를 성범죄를 했는데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기입하면 13살짜리 14살짜리 여자인데 법정에서 진술했죠. 전 그 여자애하고 사랑을 했다. 좋아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죠? 핸드폰에 입력한 게 홍대 2번째 편의점 앞 이렇게. 그 여자의 이름도 모르는 거야. 홍대 2번째 편의점 앞. 이런 애들은 어때요? 다시 들어가 범죄할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야. 홍대 2번째 편의점 앞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모든 여자애들하고 미팅하면 뭡니까? 마포에 있는 2번 출구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굴 개인을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범죄학 선생 박상민인데 그죠? 간부 단기에 못생기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질문 막 올리는 애들 핸드폰에다가 투머치 토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최소한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는 거죠. 다행히 그 사람이 형량이 낮아진 이유는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서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측론이 있고요. 대책론에서 피해자론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피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있죠. 까불다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피해자별로 대책을 원인을 갖다 분석해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를 통해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할머니하고 20대 손녀딸하고 누가 더 범죄에 노출이 많으냐면 70대 할머니는 거의 범죄를 안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생활 양식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야. 70대 할머니는요. 벌써 오후 4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하다고 옆집 할머니네에서 고구마 같이 까먹고 가시다가 4시면 벌써 들어오셔 집에. 근데 그 집 손녀딸은 언제부터 나가요? 밤 10시부터 나가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홍대로 10시부터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별로 범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벌 및 교정 처분을 하는 거예요. 대책. 형벌하고 교도소에서 사람 만들어요. 왜? 사람을 만들어야지 다시 또 범죄를 안 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이 사람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영구 격리하지 않는 이상은 교도소에서 왜 삐뚤어진 걸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휜다리 교정, 치아 교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그래서 처분해서 다시 얘가 범죄를 저질 염려가 있으면은 교도소에서 격리하지만 우리가 교정해서 충분히 됐다면 가석방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을 때 범죄에 저질 가능성이 없으면 내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대책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몸이 아파요.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리려면 예방접종 해야 돼야 돼. 백신 맞아야 되겠죠?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원해도 됩니다 하면 퇴원해야 되겠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죄 유형론은요. 전통적 범죄는 우리가 뭡니까? 5대 강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전통적 범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범죄를 다 통계를 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요 범죄들만 통계를 내고요. 나머지 범죄는 그게 통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살인사건 같은 건 통계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살인은 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고 살인은 우발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범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나 옛날에 없었던 범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특수범죄라고 합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희귀병 둘로 나누는 거죠. 일반적인 병과 희귀병 이렇게 나눴어요.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모든 병이 있는데 여자들만 있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과 질환 있어요, 없어요? 부인과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산부인과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요. 산부인과 남자보다 여자가 가잖아요. 남자가 산부인과를 가는 거는 이제 치료받으러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소아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와 둘로 나눠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범죄 이런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고 그냥 단순한 암기입니다. 통계의 수치의 암기라 볼 수가 있어요. 자, 범죄학 일반이죠. 범죄학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온 빅데이터,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에 대한 데이터 연구하고 공식 통계를 받아서 이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식 통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암수 범죄가 뭐냐면 숨어 있는 범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공식 통계 밖에 있는 범죄인데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우리 학교에서요. 제가 여학교에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 학교에서 그죠? 성추행으로 우리가 신고한 게 2개가 있어요. 우리 학교 전체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지를 돌리다 보니까 20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버스에서, 학교 등하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창피하니까 신고 안 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자,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고한 게 2건인데 18건은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있죠. 그걸 암수범죄라고 해요. 즉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갖다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뭡니까? 공식 통계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수범죄는 연구를 할 때 공식 통계 외에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즉 여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지 하나씩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즘에 사회학적 연구에서 학교에 쭉 돌려서 성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 돌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려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암수 범죄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숨어있는 범죄. 즉 성범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암수 범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통계의 신빙도가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할지 또 암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숨어있는 범죄, 즉 나타나지 않는 것. 숨어있는 범죄, 그죠? 우리가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부인과 질환이 있어. 그런데 창피해서 안 가. 또는 내가 이빨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과에 안 가. 그럼 치과 질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 여유 때문에 치과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치과 질환이 몇 프로다. 치주염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치과에 자주 가니까 치주염이나 이런 게 없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치과에 안 가니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통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치과에 안 가니까 치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나 치주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보철이나 이런 통계, 이빨 상태에 대한 통계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뭐야? 아, 이게 틀니나 이런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험공단에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공식 통계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 노인네들 이빨 다 튼튼한데 뭐하러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소득층들은 돈이 없어서 뭐야? 숨어있는, 즉 치과에 못 가는 사람들은 아예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18건이 뭐가 있죠? 숨어있는 성추행이 있죠. 그래서 버스에 CCTV를 버스에다가 뭐야? CCTV를 갖다가 그 운전석 말고 뒷부분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왜? 이 CCTV가 설치했다는 것만 갖고도 버스 성추행하는 아저씨들이나 아저씨 죄송합니다. 남성들 또 남성 비하하는 발언 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 또 이제 또 학생들 또 분노하죠. 선생님 저를 성추행범으로 모십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요즘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수범죄를 더해서 그러니까 공식 통계 더하기 암수범죄가 총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자 범죄 원인론은 뭐야?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역적 판단하는 것. 그래서 환자가 왜 아픈지. 범죄 대책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유형론은 뭡니까? 개별적인 범죄를 나열한 것. 그다음에 범죄학 일반은 뭐예요? 범죄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즉 암수 범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범죄 영역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은 기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되면 경행 특채랑 우리가 경과문 문제가 나오는데 경과문 문제가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한 7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봐요.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순수 범죄학 문제는 경배 지도서 범죄학 기출 문제가 있고요. 공무원 교정학 및 보호지 기출 문제 중에 범죄학 관련 문제가 있어요. 거의 출제자가 같아요. 출제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이 그걸 변형할 겁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설 다 돼 있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를 좀 더 추려서 양을 줄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저는 줄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 변형한 문제들을 할 거고요. 저는 이미 이제 그 자료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양만 집어넣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따로 문제를 갖다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문제를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정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그래도 범죄학의 범위 안에서 사실 범죄학의 학문적인 범위 시험에서의 범위를 한 이 정도 범위를 보면요. 그러니까 100으로 보면 만약 100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의 내용만 알면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유형을 파악하는 데서 80% 정도의 내용만 알면 되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 문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래서 제가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한 단어만 알고 바로 답을 찾는 것.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요 두 가지 변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 가지고 나올 거니까 요 두 개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하고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가되 이 영역이 가끔 문제를 보다 보면 만점 방지용으로 만약에 경비지서다 그러면 경비지서도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뭐 40문제다. 그럼 한 2문항 정도가 항상 이제 킬러 문제가 나와요. 킬러 문제는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2000년대 이후 이제 이론이라든지 2000년대 이후 이론 또는 영역에 자주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학 이론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냐면 막 교정처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교정처분 이런 데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형법 이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쉽습니다. 오히려. 왜? 형법을 공부하니까. 형사정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찰학도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역 바깥에서 나온다고 해도 경찰학에서 커버치고 형법에서 커버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없고 또 경찰학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교정 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돼요. 교정. 그러니까 교정 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교정이나 이런 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좀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보충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해서 그래서 목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문항 중에서 한 38개 정도, 7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점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브리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34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 부분을 다 강의를 계속 교정직, 보호직을 다 했었고 경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내겠죠. 당연히 이 문제를 저는 강의를 했으니까 특별하게 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헤매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려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느냐죠. 줄여서, 늘려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습 좀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시험에서 이제 공략 방법은 어떻게 되냐? 시험은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의 개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하죠. 무엇을 어떻게 내는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라는 건 무엇은 개념이고 어떻게는 유형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무엇을 물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개념은 중요 개념이겠죠. 이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고요. 유형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져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역사로 100년 동안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뭐 미적분의 개념이 바뀌겠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 판단의 유형이 다르겠죠. 그래서 개념과 유형을 갖다가 같이 공부하시는데 일단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는 뭐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보고 아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개념 중에서 범죄학 이론 중에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학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전학파라는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학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 고전학파에서 실증학파로 넘어가는데 이 고전학파 전에는 어땠냐면 이 왕이 힘이 좋았을 때예요. 또 왕이 전제군주가 판단해서 이제 뭐야 모든 걸 결정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왕이라는 게 뭐예요? 뭐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자기가 무력으로 이제 제압해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반이니까 결국 뭐야? 다 칼로 잔혹하게 형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야? 쫄게 했을 거예요. 너 뭐 이렇게 잘못하면 뭐야?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머리 자르고 단두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쫄게 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학파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왕의 권력이 약해져요. 왜? 중상주의 정책이 되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왕의 권한이 약해져요. 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뭐야?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고 하고 왕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왕이 갖고 있던 입법, 사법, 행정권 중에서 입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고전학파 애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의사가 자의 의사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성이 있다. 프리위 이성이 있다. 옳고 그른 판단 이성이 있다. 그리고 왕하고 우리는 네가 왕이고 내가 어떤 신하가 아니라 사회 계약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뭐다? 우리가 이제 보호를 못 받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다. 너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한테 세금을 내는 거다. 네가 만약에 거기서 너 기본적인 나의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뭐야? 뒤집어서 왕을 꺾어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는 천부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뭐, 아, 그렇구나 하니까 뭐야? 계몽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계몽사상. 계몽이라는 게 뭐야? 눈을 빵 뜨는 거거든. 아, 나한테는
사회계약이 있구나, 왕도 뒤집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의사는 뭐야? 자유롭다, 자유의사가 있다. 근데 자유의사 가진 사람이, 그럼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냐? 자유의사 가진 사람이 뭡니까? 자, 봐서 인간이 똑똑하잖아. 근데 저거 먹으면 뭐야? 저거 훔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훔치는 게 뭐야? 일하는 것보다 저 훔쳐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 관점이 뭐야? 이 범죄 행위를 왜 저질렀을까야? 그래서 행위의 무게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쁜 놈이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 돼요.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놈이 뭐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을 처벌하는 게 왜느냐? 이 놈을 잔인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 처벌. 야, 우리가 야간자락서 도망가는 애를 갖다가 만약 나쁜 일이라면 얘를 하나 처벌함으로 해서 다른 애들이 뭐야? 아, 야간자락서 도망가면 뭐야? 혼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다른 애들 도망가 안 도망가. 열대 맞으면 안 도망가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쫄아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해서 일반 예방이라는 거. 형벌을 예고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의 의사는 자유롭고 이성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구만 뭐야?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야? 이익을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해. 쾌락주의란 말이야. 쾌락. 쾌락을 좋아한단 말이지. 쾌락을 좋아하니까 뭐야? 불쾌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뭐야? 너 이거 야간자락서 도망가면 열대 맞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벌을 갖다 잔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만 하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뭐야? 절대로 보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10대, 뭐 하면 5대.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서 그 행위의 뭐야? 행위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뭐예요? 범죄를 갖다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전학파의 이론이야. 사람은 똑똑하다. IQ가 다 140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카리아라는 사람,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죄형법제, 범죄 형벌을 법으로 정하면 좋다. 그럼 사람들이 야간 자율학습 도망가면 10대, 이렇게 모아하면 담배 피면 20대 이렇게 정하면 형벌의 예고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한 대 맞은 놈은 더 도망 안 갈 거고, 그죠? 그랬는데 그 베카리아가 하는 대로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 했더니 범죄가 점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실증학파는 베카리아가 하는 대로 해봤는데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형벌을 예고하면 범죄가 주는지 실제로 증명해보고 싶었는데 왜 증명이 가능했냐면 그때 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통계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다인의 진화론 같은 게 발달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계학 수학이 발달하면서 증명해보자. 경험적으로 판단해보자. 베카리아가 시킨 대로 했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었나. 그렇죠? 근데 어떤 놈들은 보세요. 재범, 누범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서 10대 맞은 놈 옆에 있는 놈은 쫀다고 치고 10대 맞은 놈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다시는 안 도망가야 되는데 그 놈이 또 도망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유의사가 있는 놈들도 있지만 어떤 놈은 뭐야? 맞고도 또 도망가는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범, 누범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야? 자유의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의사가 결정되어진 거야? 의사가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프다는 거야. 뭐라고? 뇌나 이런 것들의 사회적 원인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은 처벌해야 돼요? 아니면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쁜 놈이야? 아픈 놈이야? 아픈 놈이라는 거죠. 아픈 놈. 아프니까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점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데 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까? 얘는 왜 자꾸 야자를 도망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린다, 상담한다. 상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구나. 가정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수단이 뭐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얘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봐요. 그럼 얘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 도망갔는데 얘가 상담을 하면서 다시는 뭐야? 도망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게 특별 예방이야. 특별 예방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놈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하는 게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증학파와 고전학파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전학파는 다 인간이 IQ가 140이라 놓고 들어가는 거고 실증학파는 뭐야? 70짜리나 뭐야? 충돌 조절 장애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사람이 다 똑같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얘는 사람이 다 똑똑하지는 않다. 이상한 애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애들은 뭐야? 골라서 치료해 줘야 된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제 친구의 아이가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애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니까 막 팬 거예요. 뭐라고? 팼어요. 교사가. 옛날에 이제 지금 아동학대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난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까지는 교과서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외운 거야.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교과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교과서를 못 읽는 겁니다. 책을 난독이라는 게 진짜 책을 아예 못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제대로 몇 줄 정도 읽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야? 이 새끼 집중력이 없다고 때리기 시작하고 엄마가 때리고 아빠가 때리니까 애가 뭐야?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난독증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부모가 나쁜 거죠. 왜? 얘는 나쁜 놈이야? 게으른 놈이야? 아픈 애야? 그럼 뭘 해야 돼요? 독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천천히 독서 치료하면서 천천히 책 읽기 연습을 같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들겨 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옥 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영구 격리해서 사형시킬 거 아니면 뭐야? 어차피 세상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뻐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갖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상습 절도범한테 감옥 한 번 더 보낸다고 해서 얘가 절도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훔치니?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 생리중 절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성범죄에서 배우는데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릴 때마다 물건 훔쳐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월 2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와. 근데 뭡니까? 압구정동 모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그 기간 동안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걸로 심리치료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왜?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돼. 치료를 해야 돼.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의사한테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한테 치료받은 기록. 왜? 자기 이런 절도, 이 도벽 때문에 언젠가 한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치료받은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정신과 치료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보다는 뭐야?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해 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범죄학에서 뭐야? 어떻게 범죄 원인을 볼 것인가? 나쁜 놈이냐, 아픈 놈이냐를 볼 것인가? 고전학파와 실증학파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가 한 대로 실제로 증명해 보자 해서 실증학파인 거예요. 실증 나서 실증학파 아니라. 자, 그럼 범죄 원인론 중 고전학파의 자 난이도 합니다. 자, 이거는 개념이고 이건 유형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면 모두 고르면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다. 똑똑하다. IQ 140이다. 맞죠? 첫 번째. 인간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진다. 쫄아야 안 쫄아야? 쪼니까 야자 도망가면 혼날 테니까. 맞죠?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환경적 원인에서 일어난다. 이건 뭐예요? 실증학파의 내용입니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된다. 이거는 뭐야?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엄격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고전학파 이론이죠. 때리면 혼나서 안 하니까.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일 때 범죄 원인. 과학적 분석한다는 건 뭐야? 실증학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전학파의 내용과 실증학파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 이게 이제 에이스 문제예요.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이게 난이도 중이고요. 자, 범죄 문제에 대해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된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그 이듬해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데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실증주의는 경험, 과학 이게 나오죠. 범죄 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야 돼요. 의사 결정, 어쩔 수 없이 저지른다. 범죄 행위 사회적 책임을 위법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개인 책임이면요. 개인 책임이면 뭐야? 네가 잘못해서 IQ 140인 네가 잘못한 나쁜 놈이야 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실증주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뭐해서 이러니까 개인적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 행위 위반한 범죄를 제거하는 것이 통제에 효과적입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의 원인을 제거해요.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뭐야? 결국은 다시 또 뭐야? 상습절도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자, 난이도 상입니다. 자, 범죄 원인에 대한 고전학파 이론이 대두된 배경을 적시한 것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고전학파는 어떻게 나왔냐? 왕의 권한을 뺏으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항상 기쁨을 극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렇죠? 쾌락주의예요.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맞죠? 사회 계약 관계죠. 그렇죠?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의 발전이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실증학파죠. 과학. 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구는 고통에 의한 공포감이죠. 왜? 아, 야자 도망가면 열대 맞는데 인간은 똑똑하니까 도망 안 간단 말이에요. 열대 맞고 싶지 않잖아요. 사회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형벌 집행 국가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란 심리로 실제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있다. 이성이 있다는 거, 이성. 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생존할 수 있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은 뭐예요? 다인의 질환론이죠. 적응하는 자가 산다. 그러니까 여기 틀린 겁니다. 제가 지금 빨리 풀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깊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개념을 할 때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 3까지. 그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지문을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이 다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기본 개념을 알고 유형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유형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인풋이 되면 이 아웃풋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면서 이 개념들이,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 중에서 그래도 출제 가능한 문제들 중에서 비중이 높은 지문들을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A 아니면 B니까. 고전학파 아니면 실증학파 이론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처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곱하기라는 게 있죠. 곱하기라는 개념이야. 자, 우리가 보세요. 2 곱하기 4는 뭐죠? 2를 4번 더한다는 개념이죠. 됐죠? 2 곱하기 4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 2 곱하기 14, 2 곱하기 34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하면서 다양한 유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모든 유형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왔나 시험에서. 그죠? 최고 난이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경시대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해서 난이도 극상까지 해서 한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이 파트에 있는 개념과 유형은 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모르는 지문만.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자,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입력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됐는지. 그죠? 개념을 하고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출력을 하다 보면 개념 속에서 다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 안 가는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오답 노트를 통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 정리, 암기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오답 노트만 가지면 끝이야. 왜? 여러분이 모르는 건 요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개념 정리하고 문제투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느 정도 딱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결국은 암기를 해야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이걸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면서 문제를 기본 강의하게 되면 그 지문들을 갖다가 계속 날려드릴 거예요. 주요한 지문들을. 그래서 OX 문제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두 문자 떠서 암기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우면 안 되죠. 아까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주잖아요. 환자가 아프니까 원인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셔서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주관식이 아니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뭐야?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사람도 아프면 안 되잖아. 근데 어쩌다 아프잖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찾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차에 처음부터 아프면 뭐야? 며칠 동안 병원 가서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범죄를 예방하듯이 뭐야?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듯이 범죄를 예방해야 되겠고, 일단 질병이 나면 그걸 치료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영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저는 주요 커리큘럼이 일단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용어하고 용어를 제가 어렵게 풀지 않죠. 용어를 되게 쉽게 풀어요. 똑같은 용어를 똑같이 풀지 않습니다. 용어하고 개념을 갖다가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용어 개념을 잘 해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주요한 용어와 주요한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강의를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요약 노트로 뭐야?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약점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OX 특강으로 뭐예요?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다 놓고 여러분들 형광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장만. 그죠? 아는 OX 했는데 뭐야? 아, X 된 부분. 아, 이거 O인데 X네? 그 부분만 체크하면 돼. 만약 1000개다 그러면 1000개 중에서 130개를 몰랐다 그럼 130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이널 특강 OX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모르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뭐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다. 근데 대부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두 달 공부하고 합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남들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다 우연에 의해서 만나요. 남녀 관계도 우연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죠. 내가 이재용이 되거나, 그죠? 그럼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강사와 그 어디 수강생 만나도 되게 우연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우연이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제 경험으로는 저를 선택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삶을 가고 진지하게 저희 임하느냐 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우미, 즉 셀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목적지에 여러분들이 히말라야에 올라갈 때 셀파, 즉 베이스 캠프까지 올려드릴 수 있지만 최종 그 목적지에 올라가는 그 전까지 마지막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그 베이스 캠프, 히말라야의 이 베이스 캠프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요만큼에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요 올라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2, 3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올라가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2년 걸렸다, 1년 걸렸다 할 걸 한 6개월 만에 여기까지 빨리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가기 전까지를 빨리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걸 하는데 요게 너무 많이 지쳐버리면 여기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 단기간으로 뽑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 그죠?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